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리그 8라운드에서 안양을 3대1로 꺾으며 리그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리그 4연승이자 공식 경기 5연승을 질주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수원이 어떻게 안양을 잡을 수 있었는지, 수원의 롱볼 공격, 안양의 빌드업, 걸어잠근 수원, 개선해야 할 점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의 롱볼 공격입니다. 수원은 이날도 비대칭 3백을 활용하지 않고 빌드업 시 4백을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왼쪽 윙 손석영이 안양 라이트백 주현우를 끌고 나오는 상황인데요. 시즌 극초반이었다면 이때 높게 전진해 있는 왼쪽 풀백이 빈 공간으로 침투했겠지만 최근에는 왼쪽 풀백 박대원이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최근 수원의 공격 전개 방식이 비대칭 3백을 활용하던 3월과는 달라진 것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날 수원은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격하는데요. 수원이 롱킥을 시도할 때 안양은 센터백 한 명이 전진하여 공중볼 경합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안양의 후방에는 수비수 3명만 남게 되는데 이때 김현이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한다면 곧바로 수원 공격수들이 빠르게 달려나가죠. 이러한 패턴을 활용하여 수원은 전반전 큰 재미를 봤는데요. 지금은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김현이 볼을 따내자 김주찬, 손석영, 퉁가라가 빠르게 침투하고 김주찬이 빠른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죠. 이처럼 수원은 공중볼 경합 시 공격수 3명이 빠르게 달려나가며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후방에서부터 롱볼을 잘 활용하기 위한 대응을 갖췄는데요. 양영모가 센터백들과 함께 3백을 형성하거나 카즈키가 내려와 라볼피아나 대응을 만들며 후방의 공간을 넓게 활용하였고 덕분에 안양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위치에서 편하게 롱볼을 투입할 수 있었죠. 이처럼 카즈키는 전반 내내 볼을 받기 좋은 위치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수원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라인을 내리고 빠르게 롱볼로 공격을 전개하는 전략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받쳐주어야 하는데요. 수원은 이날 전반부터 촘촘한 수비 라인을 구성하며 안양의 공격을 틀어막았습니다. 4-4-2로 좁게 수비하다가도 라인을 완전히 내릴 때는 우측 윙 김주찬이 더욱 내려가 5-3-2 수비 라인을 만들며 촘촘한 간격을 유지했죠. 또한 수원이 이날 경기에서 내내 무작정 롱볼만 시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롱볼을 통한 전개였지만 중간중간 박대원의 적절한 전진으로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지금은 박대원이 카즈키에게 볼을 내준 뒤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데요.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박대원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간을 활용하려는 모습이죠. 지금은 백동규가 볼을 잡은 상황인데 카즈키가 손석영에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라고 손짓합니다. 이에 따라 손석영이 내려오면 주현우를 끌고 오고 박대현이 손석영과의 2대1 패스를 통해 뒷공간으로 침투하죠. 박대현을 마크하는 야구는 박대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고 이는 좋은 컷백으로 이어지며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수원은 롱볼을 기반으로 한 빠른 공격에 더해 혼전 상황에서 공격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전반부터 2대0의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두 골을 실점한 안양은 이후 더욱 라인을 올려 압박하는데요. 덕분에 수원은 더욱 효과적으로 안양의 뒷공간을 노려 빠른 역습을 전개할 수 있었죠. 후반이 되자 안양은 수원의 롱볼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줍니다. 수원의 롱볼 공격 시 센터백이 전진하지 않고 미드필더 김정현이 헤딩 경합에 나서는 것인데요. 덕분에 김정현 뒤에서 안양의 수비수 4명이 수원 공격수들을 상대할 수 있었죠. 이러한 변화 덕분에 안양은 후반전에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후반 교체 투입된 물리치가 김정현과의 공중볼 경합에서 계속해서 밀리며 수원의 롱볼은 더욱 힘을 잃었죠. 그렇다면 이날 안양의 공격은 어땠을까요? 수원과 달리 안양은 롱볼 대신 빌드업을 통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빌드업 시 미드필더 리영직이 내려오거나 미드필더 김정현을 내려 라블피아나 대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측면을 통해서 빌드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우측면으로 내려오는 마테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테우스는 측면으로 내려와 볼을 받은 뒤 드리블로 수원 선수 4명을 끌어들이고 야구에게 전진 패스를 하며 수원의 수비진을 무너뜨리죠. 지금은 안양의 빌드업 상황인데요. 우측 풀백 주현우가 볼을 잡을 때 마테우스가 내려와 카즈키를 끌고 오고 그 자리로 야구가 진입하며 주현우, 야구, 마테우스로 이어지는 3자 패스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센터백 백동규가 야구를 따라 나오며 뒷공간이 생기자 마테우스는 논스톱으로 달레이를 향해 침투 패스를 넣어주며 4자 패스를 시도하죠. 비록 이 패스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안양의 수준 높은 빌드업 전개 과정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테우스가 우측면으로 자주 내려오면서 안양은 방금처럼 약속된 패턴 플레이를 사용하거나 마테우스의 장점인 킥을 활용하여 한 번에 침투 패스를 넣어줄 수도 있었죠. 안양은 공격 상황에서도 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야구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한 덕분에 수원 수비가 야구에게 쏠리자 마테우스가 이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이용하여 위험 지역에서 자유롭게 볼을 받습니다. 지금은 주현우가 볼을 잡을 때 리영직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 볼을 받는데
이때 김훈이 백동규를 끌고 오며 생긴 빈 공간으로 이태희가 침투하죠. 이처럼 안양은 지금까지 수원과 맞붙은 K2의 팀들 중 가장 정교한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태 수원의 상대팀들은 대부분 단순한 롱볼이나 역습만을 활용했는데 안양은 수준 높은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며 정면 승부에 나섰죠. 8월에 펼쳐지는 두 팀의 다음 맞대결에서 안양이 더 나아진 수비 밸런스를 보여준다면 그때는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수원은 2대0으로 앞서가던 후반 중반부터 일찍 잠그기 모드에 돌입합니다. 플레이메이커 카즈키와 언제든 전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퉁가라를 모두 교체하고 그 자리에 수비 능력이 뛰어난 최성근과 에너지 레벨이 높은 유재호를 투입하죠. 다소 이른 시간에 카즈키를 교체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카즈키는 지공 상황이든 역습 상황이든 수원의 공격에서 핵심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원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빼앗은 상황인데요. 카즈키가 수비를 벗겨내고 센스있게 손석영에게 내주며 수원이 빠른 역습을 전개하죠. 이처럼 카즈키는 이날 경기에서처럼 수원이 역습을 주로 활용할 때도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카즈키는 플레이메이커로서 뛰어난 빌드업 능력과 창의적인 패스로 수원의 공격을 이끌지만 수비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카즈키를 2선이 아닌 3선에 배치할 경우 수비 쪽에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드러난 장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양의 역습 상황인데요. 우측 윙 김주찬과 미드필더 김상준 그리고 카즈키의 수비 복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주찬과 김상준은 빠르게 수비 진영에 복귀하며 수비를 돕지만 카즈키는 이들보다 수비 가담이 늦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카즈키를 3선에 배치할 때는 수비 전환 시 상대가 빠르게 역습을 전개할 경우 수원의 수비 불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즈키를 3선에 배치하는 이유는 퉁가라의 존재 때문인데요. 이는 카즈키와 퉁가라의 공존에 관하여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카즈키 자리에 최성근을 넣고 퉁가라 자리에 유재호를 넣으며 수원은 탄탄한 수비 대형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최성근과 김상준의 미들라인에 더해 수비시 투톱을 이루는 공미 자리에 들어간 유재호까지 낮은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밀리치를 제외하면 수비 가담의 장점에 있는 선수들만을 남겨두며 염기훈 감독은 리드를 확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죠. 최성근과 김상준의 미드필더 라인은 후반 막판까지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성근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 공간을 틀어막았고 위험지역에서 좋은 태클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라이트백 이시영이 전진하자 우측 윙 이상민이 빠르게 내려와 수비를 돕고 김상준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 공간을 틀어막죠. 또한 수비시 뮬리치와 함께 투톱을 이루는 유재호의 수비 가담 역시 훌륭했습니다. 안양의 공격 상황에서 유재호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패스길을 막아주죠. 그리고 마테우스가 침투하자 이번에는 최성근이 곧바로 따라가 공간을 틀어막습니다. 이렇게 수비 가담이 좋은 선수들만을 배치한 효과는 안양의 역습 상황에서 더욱 잘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안양이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지만 수원 미드필더진이 빠르게 복귀하며 수비에 성공하죠. 이후 비슷한 역습 상황에서도 수원 선수들이 높은 에너지 레벨로 막판까지 빈틈없는 수비를 보여줍니다. 비록 카즈키와 퉁가라가 빠진 다음부터 수원의 빠른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탄탄한 수비로 리드를 지켜내고 겨우 역습 상황에서 추가 득점까지 만들어냈으니 이는 결과적으로 염기훈 감독의 용병술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수원의 질식 수비에도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격수 밀리치의 불성실한 압박이었습니다. 밀리치는 교체 투입됐음에도 열심히 압박하지 않고 내내 설렁설렁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본 유재호가 밀리치에게 더 강한 압박을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밀리치는 상대 수비를 성실하게 압박하지 않았고 덕분에 안양이 후방에서 쉽게 전진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낮게 내려앉은 사사의 수비 블록에서 투톱은 유재호처럼 부지런히 패스길을 막으며 중앙으로의 볼 진입을 막아야 하는데 밀리치는 무턱대고 전진하다가 패스길을 열어주기도 하죠. 이렇게 밀리치는 교체 투입된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적은 활동량을 보여주었는데요. 설렁설렁 걸어다니며 압박에 가담하지 않는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이 개선해야 할 점은 역시 허술한 전방 압박입니다. 안양의 빌드업 상황인데요. 공격진 4명이 강하게 압박하는데 미드필더 카즈키와 김상준은 함께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의 간격이 벌어지고 이때 생긴 빈 공간으로 안양이 편하게 전진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형태의 허술한 전방 압박이 거의 매경기 나오고 있는데 K2에서는 상대팀이 수원을 상대로 체계적인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앞으로 수원이 K1의 팀이나 K2의 강팀을 상대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원은 리그 4연승을 질주하며 한 경기 덜 치른 안양을 제치고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분위기를 탄 수원이 다음 경기에서도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